1914년 아시죠? 제1차 세계대전. 일 차 세계대전은 뭐 일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지금 땅입니다. 예, 땅. 이제 지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힘을 합치고 그리고 이들이 싫어했던 나라들이 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싫어했죠. 독일 싫어했죠.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근데 사실 이 오스만 투르크는요 500년이나 넘게 이 중동을 지배해온 제국이에요. 그런 말까지 있어요. 지중해에서 오스만 투르크의 허락 없이는 단 한 척의 배도 띄울 수 없다라 할 정도로 아주 강력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강하지만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야심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때쯤에는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붙인 별명은 아니고요. 이빨 빠진 사자 이런 거 이빨 아닌가요? 빠진 사자요? 지는 태양? 지는 태양 뭐 그 정도는 좀 예쁘네요. 이빨 빠진 사자도 그럼 크긴 나쁘진 않네요. 썩은 요거트 뭐 이런 거. 썩은 이거 썩은 요거트요? 그건 최악의 그건 너무 귀엽잖아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유럽의 왕자에서 유럽의 환자가 됩니다. 혼자. 환자. 그래서 이 터키를 분해하는 거죠. 이 오스만 투르크가 가지고 있는 중동의 땅을 갖고 있는 거를. 당시 이 전쟁의 중심에 서 있던 건 바로 강대국인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머리를 많이 온갖 전략을 쓰는데 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에요. 오스만 투르크가 아무리 유럽의 환자라고 그러지만 아직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상대는 아니고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이거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독일도 또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여기를 오스만 투르크를 상대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마침 행운의 편지가 날라옵니다. 영국에게. 뭐죠? 당시 편지를 보낸 건 아랍의 지도자 샤리프 후세인이었습니다. 당시 메카의 지배자였어요. 오스만 투르크가 임명한 메카의 지배자인 아랍 지도자 샤리프 후세인. 그리고 당시 직접 편지를 받은 건 영국력 이집트의 최고 책임자였던 헤네 맥마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가 그 유명한 후세인 맥마헌 서한이에요. 우리 이제 10통의 편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의 편지죠. 그 내용은 그거예요. 오스만 제국과 전쟁에서 이기면 중동의 드넓은 땅에 아랍인들의 독립국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신 영국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자신이 중동의 여러 아랍 부족들을 동원해서 오스만 제국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비친 거죠. 영국은 당연히 좋다고 했죠. 아랍 국가를 건설해주겠다는 약속을 일단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을 믿고 이제 그때부터 오스만 제국의 뒤를 치기 시작하죠. 귀찮게 돌격을 합니다. 예. 당시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던 지금의 시리아와 요르단,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은 열심히 싸웠고요. 오스만 제국에 타격을 줍니다. 자, 그런데요. 아랍인들이 오스만 제국과 싸웠지만 영국은 계속 고전하고 있었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생각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금도 바닥이 날라고 그러고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1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싶었던 영국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중동 땅을 걸고 한 가지 계책을 냅니다. 이 계책은 무엇입니까?
중동 땅을 걸고? 중동에 땅을 걸 땅이 있나 자기가? 혹시 자원과 관계가 있나요? 아닐 것 같아요. 자원하고. 정답? 네, 혜성 씨. 그 유대인들한테 중동 땅을 줄 테니까 돈 좀 빨리 땡겨줘라. 지금 돈 급하니까. 저기 우리 좀 급하니까 빨리 땡겨주세요. 한 500만 불만 이러면서 이제. 선물로 좀 빨리. 선물로 땡겨주라. 뭐 굉장히 가깝게는 갔는데 아무렴 그래도 나라의 체면이 있지. 야, 땅 줄게 돈 좀 땡겨줘 그런 말 했겠어요. 정답. 정답. 네. 너네 나라 세울 수 있게 해줄게. 오, 나라 세울 수 있게 해줄게. 누구한테요? 시온주의자들에게. 시온주의자들에게. 정답입니다. 그렇지. 네. 힘겹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 계약을 해요. 왜 이중 계약이냐면 아까 맥마흔하고 후세인하고 편지를 해서 아랍 국가 세워준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영국은 이미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외교장관 벨포어가 로스차일드 가문에 직접 편지를 씁니다. 시온주의자들의 염원에 공감하는 다음 지지 선언문이 내각에 제출되어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당신께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국왕폐하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조국을 수립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영국이 그렇게 자금이 딸려서 도움을 청할 정도면 로스차일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옛날 한 18세기부터 그 조상이 이렇게 아들 한 5명 여기저기 다 약간 파견했어요. 영국 너는 담당하고, 너는 프랑스 하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다 이렇게 5나라를 하고 독일까지. 그래서 그 금융업을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그래서 국가랑 비슷하게 아니면 더 많은 돈 가지고 있던 가문이에요. 영향력 그래서 엄청 크죠. 한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유한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는요, 이 1880년대부터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사들이는데 돈을 쓰고 있었거든요. 자비를. 그러니까 이 시온주의자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와, 영국 사람들은 15년에 아랍한테 아랍 국가 세우는 거 도와줄게 약속을 하고 17년에는 또 유대인들에게 나라 건설하는 거 도와줄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네요. 네. 근데 사실 그 중간에 영국은 프랑스하고 몰래 약속을 합니다. 뭐야, 삼중 계약이야? 피터 왜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노하기 힘들어요. 진짜 문어다리처럼 여기저기 다 걸쳐놨네. 결국은 뭐냐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동 땅을 우리 어떻게 나눠 가질까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와, 진짜 무섭다, 강대국들은. 보통 사익스-피코 협정이라고 그래요. 영국의 사익스와 프랑스의 피코 이름을 따서 협정을 하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서 시리아는 프랑스의 보호령,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영국의 보호령, 그리고 이라크는 영국의 보호령.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영국이 장악을 하니까 영국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국은 지금 아랍한테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로스차일드. 유대인들한테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누구의 약속을 지키지? 누구하고 약속을 지켰을까요?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쪽을 유대인. 일단 챙길 건 챙겨줘야죠. 두 분은 로스차일드. 그 일단 둘 다 달래놔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 제일 안타깝네요, 후세인이. 영국은 이 땅을 운영할 총책임자,
즉 고등판무관으로 유대인 시온주의자인 세뮤엘 허버트를 임명합니다. 결국 영국은 아랍인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분쟁의 씨앗이 영국에서 나온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둘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더 얽히기 시작하는 것은 네.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유럽에서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더 사람이 많았고 조금 들어오는 거는 봐줬어요. 근데 할수록 더 많이 들어와. 그러면서 내가 좀 살기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죠. 위기감을 그러니까. 느낀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원래 한 3%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한 1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면서부터 유대인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1930년대 후반에는 40만 명. 13,000명에서 40만 명. 와, 너무 많이.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러다가 유대인 국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생각이 들죠. 위기감이 위기감이 들어. 네, 위기감 들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럽에 미친 광인이 나타나죠.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를 네, 히틀러가 광기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처참하게 죽으니까 도망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갈 수도 없는 거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인들도 이제 슬슬 화가 여기까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좀 참고 참았는데 이제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터진 게 1936년입니다. 항쟁을 시작해요.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영국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을 통틀어서 부르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반란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저항이 무려 3년이나 지속됐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영국과 유대인에게 내몰리고 탄압을 받으면서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들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영국 정부에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팔레스타인을 독립시킬 것. 둘째, 유대인의 이민을 금지할 것. 영국은 팔레스타인 측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이요, 유대인 입국 막을게. 그리고 10년 안에 니네 팔레스타인 국가 만들어줄게. 가운데에서 막 부추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화가 나겠습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렬 시온주의자들이 영국을 향해서 테러를 시작합니다.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1946년 킹 데이빗 호텔 테러입니다. 킹 데이빗 호텔은 영국의 행정관리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하는 모든 행정의 중심지죠. 거기에 테러를 해요. 완전 다 터져버렸네. 저게 1946년이라고요? 네, 46년. 2차 세계대전 직후구나. 와. 야, 저건 규모가 좀 큰 테러인데? 너무 큰 테러인데? 다 무너졌네. 당시 영국 충격은 엄청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국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 편을 들어줬다가 아랍인 편을 들어줬다가 이제는 진퇴양난이 된 상태잖아요. 슬슬 이제 빠져나갈 궁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혼란에 빠진 이러한 팔레스타인 상황에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요. 바로 조언의 나라 미국입니다. 이건 또 뭐 때문에 또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아, 드디어. 아, 뭐 그것도 다 욕심이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을 제치고 사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등장했잖아요. 미국이요.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접하면서 유대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어떤 면에서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요.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죄송하지만 저는 시온주의의 성공을 열망하는 수십만 명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제 유권자 가운데는 수십만 아랍인이 없거든요. 그 미국 사회 내 유대인 유권자 그 표를 의식한 거네요. 그렇죠. 일단 그 당시 생각하면 미국에 이주한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미국의 뭐 금융이나 정치나 아니면 미디어, 언론 다 유대인들이 이쪽에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당시 미국의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다 실소유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와. 네, 정말 미국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하면 유대인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예. 미국의 도움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영국이 묘수를 내죠. 네, 나는 이 문제를 여기에 맡겨버릴 거야 하고 유엔에가 맡깁니다. 아, 네. 국제기구에게. 당시 만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유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랍인들을 안고 있죠. 저 뒤돌아가는 펭귄 같은 사람은 영국인가요? 영국과 미국이죠. 정말 신사답게 정말 주장을 하네. 정말 잘 부탁해 하고 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냥 잘하고 있어.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은 이 문제를 떠맡게 되면서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새로운 해법을 찾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뭘까? 난 답이 안 보이는데. 종교가 하나로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유엔 총회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땅과 아랍인들의 땅을 나눠서 나라를 둘로 만들자. Soviet Union, yes. Afghanistan, no. Argentina, abstention. 팔레스타인에서 저걸 인정을 하나요? United Kingdom, abstain. United States, yes. The resolution of the DUC Committee for Palestine was adopted by 33. 그래서 이렇게 통과된 유엔의 분화라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일종의 건국 허가서를 준 거와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국제적인 허가를 받은 거죠. 이 지금 붉은색 계통들이 아랍인들이 살고 있던 거고 이 녹색 계통이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47년 분화라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94%의 땅을 가지고 있다가 확 줄어든 거죠. 50%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야, 진짜 화날만 하다 저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랍은 굳이 이렇게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내 땅인데. 원래 다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믿지야 본전인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도 나쁜 건 없죠. 근데 아랍은 안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 되는 거는
안 받았으면 끝까지 통과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럼 이렇게 판결이 나고 나서는 뭐 어떻게 했어요? 팔레스타인 쪽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땅을 이렇게 했다면. 거부하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거부해도 예.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았어야죠. 그런데 안 받았으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해? 거부하고 전쟁.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그렇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문제는 영국이요. 유엔한테 맡기고 뭘 했냐면 우리는 이제 군대 뺄게. 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뺀다고 48년 5월 14일이에요. 영국이 나가면 어떤 일이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분쟁에 불시면 던져놓고 그냥 나가버린 거네요. 군대까지 다 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폭력 사태를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할 거는 다 해봐야 되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을 봉쇄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싸움이 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유대인들이 시작한 것은 아랍인들을 어떻게 해서 밀어내야겠죠. 마찬가지로 아랍도 유대인들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시작이 돼요. 굉장히 치열한 기간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전쟁이에요, 사실. 1967년 6월 달에 제3차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성공을 했고요. 성공을 한 상태에서 아랍이 속수무책 당합니다. 아랍은 너무 좌절해요. 전쟁만 하면 전쟁에서. 계속 지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누구 말이 맞게 된 겁니까? 저 아라파트. 아랍. 근데 아라파트의 말이 더 맞는 게 돼버렸죠. 그렇죠. 예, 아랍 국가들 믿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끼리 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아랍 세계의 지도자 나세르는 무력 투쟁을 줄기차게 외치고 실행하던 파타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3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랍파트의 지위가 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68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파타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쪽에 공격을 했거든요. 게릴라전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파타라든지 무장단체들이 많이 있었던 이 요르단의 카라메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카라메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하죠. 전쟁의 결과는 많은 부분에서 이 게릴라 캠프가 다 박살이 나요. 그런데 15시간 동안 벌어진 전쟁에서 도망가질 않았습니다. 와, 그 사기가 꺾이지 않았구나.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신화가 되고요.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무적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 각지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나도 지원하겠다 하면서 이 조직에 뛰어들기 시작하고 아랍 국가들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라파트가 피에로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피에로라는 조직이 큰 조직이고 여러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무력을 써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직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70년대에 활약했던 그 조직도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8개가 있네요. 네. 가장 큰 게 파타고요. 그리고 테러를 많이 일으켰던 게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 대중 전선인데 이게 사회주의, 막스 레닌주의를 따르는 급격한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에요. 공산주의인가요? 그렇죠. 이 조직은요, 팔레스타인 문제는 절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럼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납치, 테러, 뭐 이 강경한 걸 서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우리나라에게 처음 알려진 사건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현지 취재를 나섰던 기자가 KBS 무장 기자를 괴한들에 의해 납치했어요? 납치됐습니다. KBS 기자를 납치했어요? 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기자는 KBS 두바이 특파원인 용태영 기자입니다. 용 기자와 프랑스인 2명 등을 납치했습니다. بمعاقبتهم وملاحقة جميع من هم موجودين في البلد من رعايا أجانب وغيرهم من مستهدفي الأطراف. 그래서 그 KBS 기자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마 나중에 풀려났을 겁니다. 네. 다행이네요. 세계는 이들의 문제를 그냥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또는 뭐 아랍의 일 이런 식으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벌인 테러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9.11 테러가 있기 전까지 이 최악의 항공기 테러 사건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뭐죠? 그러니까 9.11 테러가 있기 전까지 이 최악의 항공기 테러 사건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바로 1970년 이른바 스카이잭 선데이 사건입니다. 예, 1970년 9월 6일 뭐 평상시와 다름없이 유럽 각지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비행기들이 있는데요. 이 비행기들이 갑자기 공중에서 납치됩니다. PFLP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게릴라 조직원이었던 사람을 석방을 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PFLP는 유럽 각지와 아시아에서 비슷한 노선을 무려 한 대도 아니고 4대를 납치합니다. 4대를 납치합니다. 와, 4대. 예. PFLP가 납치한 4대의 비행기는 모두 뉴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를 떠나 비행 중인 이스라엘 항공기, 그리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발한 미국 항공기, 쭈리히에서 이륙한 스위스 항공기, 이렇게 4대였습니다. 하지만 PFLP는 항공 테러를 실행하는 도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뭐죠? 이스라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경우수 때문에 PFLP가 테러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항공기에 사복경찰이 있었어요. 사복경찰이 테러범들을 제압합니다. 근데 납치범들이 비행기를 옮기거든요. 그 옮긴 곳이 혁명공항이라고 자신들이 이름 붙였던 요르단의 자르카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또 3일 후에 이들은 다시 9월 9일이거든요. 이번에는 승객이 116명이 탄 영국 항공기를 딱 정해서 추가 납치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영국 굳이? 이 납치를 주도했던 그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에 잡혀 있어요? 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바로 납치를 주도했던 레일라 칼레드라는 여성입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납치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칼레드가 9월 6일 날 납치를 했던 이스라엘 항공기 이게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영국한테 이제 교도소에 수감된 거죠. Concerning our demands and conditions, the release and the arrival to a safe place of our 3 prisoners in Switzerland in exchange for the Swiss hostages, the release of Comrade Layla Khaled and the martyr's body, and their arrival to a safe place
in exchange for the British hostages. 그러니까 이제 이 납치범들은 비행기를 여기에 강제로 착륙을 시킨 다음에 나흐루인 9월 11일에 미국과 스위스, 독일, 이스라엘 국적자들을 제외하고 인질들을 풀어줘요. 아 승객 중에. 네. 아, 인질 교환을 하려고 한 그러니까 거네요. 우리 요구 사항만 들어주면 우리는 뭐 나쁘게 할 게 없다. 네. 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국민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 국가에서 제일 먼저 이제 협상에 나선 나라는 영국과 스위스였어요. 예. 그런데 미국은 강경하거든요. 왜? 네, 강경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시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 문제구나.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엄포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영국과 스위스마저 시간을 끌자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PFLP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본보기로 한 명을 그러니까 공개 처형을 해버린다. 땡. 정답. 됐습니다. 네. 혜성 씨. 인질들이 영상 편지를 찍게 해서 그거를 뉴스에 내보내요. 그 시대예요. 70년대 땡 오답입니다. 근데 힌트를 하나 드리면 뭔가를 황당한 걸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뭔가 액션이 필요하겠죠? 압박하기 위해. 액션? 이 사람들이 뭐 아까운 게 있을까요? 정답. 다니엘. 네. 비행기, 그러니까 인질 없는 비행기 한 대를 폭파시킵니다. 다니엘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실 3분의 1 정답이에요. 네. 그럼 땡이죠. 땡이에요. 반 아니, 이상 틀렸는데 땡이죠. 폭파는 맞아요. 여러 대요. 여러 대, 몇 대? 정답. 네. 석대. 세대. 네, 정답입니다, 혜성 씨. 다니엘 혜성 씨 정답입니다. 네. 자 그러면 비행기를 다 폭파시켰다고요? 예. 그게 뭔 도움이 돼? 그게 압박이 돼요? 놀랍잖아요. 사람도 폭파시킨다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영국과 스위스는 협상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다른 국가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속도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PFLP는 그러면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있는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자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비행기 세대를 동시에 폭파를 합니다. 와, 자기들이 납치한 비행기를.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서울 것 같아. 와, 근데 어떻게 비행기를 폭파할 시간? 엄청나죠?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진짜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나라가 있어요. 영국입니다. 영국은 폭파 다음 날인 9월 13일에 영국 BBC를 통해서 영국 인질에 대한 대가로 니네들이 원하는 그 칼레들을 설방할 거라고 무려 아랍어로 발표를 합니다. 와, 아랍어로? 네, 놀란 거죠. 아시마드 씨 근데 이 요르단에서 굳이 이렇게 저지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쟁 때문에 요르단으로 온 난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요르단 인구 중에서 거의 그때 60% 이상 팔레스타인 사람. 60%요? 네. 진짜 많았네요. 그냥 뭐 팔레스타인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러면 요르단은. 그렇죠. 사실은요 아랍 국가들 중에서도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이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또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이 지역을 항상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차지해야겠다는 항상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팔레스타인은 요르단에서 거의 국민의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왕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거든요. 네? 누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네. 그리고 국왕 암살까지 시도합니다. 네, 무려 3번을 암살을 시도를 할 정도예요. 근데 왜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요? 요르단 입장에서는 참은 거죠. 그러니까 요르단이 참았어요. 어차피 이스라엘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더 큰 악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렇지, 거구나.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은 목표를 세우고 지체 없이 요르단 국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결정적인 마지막 암살 계획이 비행기 납치를 벌이기 전 5일 전입니다. 9월 1일에 국왕의 차량 행렬에다가 총질을 하죠. 야, 와. 참 진짜. 네. 아니 뭐 국왕 암살 시도도 하고 비행기 납치도 하고 뭐 이 정도면은 국왕도 이제 참지 않겠네요. 그렇죠.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 비행기를 가지고 폭발을 하면서 문제는 국제사회가 비행기를 폭파한 이 테러범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국왕을 비난합니다. 저걸 왜 냅두냐? 왜 그 가만두냐? 네. 와, 요르단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면서 이때 국왕이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리는데요. 바로 피에로를 대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자신의 천적이 된 피에로 전체를 요르단에서 쫓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이제 피할 수 없는 요르단과 피에로의 전면전이 시작되는데요. 이 전쟁을 우리가 검은 9월 사건이라고 합니다. 블랙 세프템버라고 불러요. 심각했군요. 진짜 심각했어요. 오, 깜짝깜짝 놀래 막. 터졌나 보다 뭐가. 이때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벌어진 전투에서 최소 4,000에서 15,000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친구였고 형제였다고 할 정도로 서로 좋아하던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총을 들이대니까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니죠. 잡을 수 없네 이제. 그런데 피에로와 요르단의 전투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내전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다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이 아랍 국가들이 급히 들어오죠. 급히 들어와서 이제 화해시키려고, 문제를 종지시키려고. 결국에는 전쟁은 끝나는데 피에로는 더 이상 요르단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레바논으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결국 피에로가 물러난 거네요. 그렇죠. 물러났죠. 이제 검은 9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블랙 세프템버라고 그러는데요. 피에로가 암만에서 쫓겨나는 치욕적인 결과를 맞게 되고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복수할 것 같아.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당했으면 차라리 그렇죠? 같은 아랍 민족. 네, 같은 아랍이고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랍한테 이렇게 당할 수 있느냐라는 이 분노가 엄청납니다. 네. 그러면서 정확히 약 1년 후인 1971년 11월 달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아주 유명한 호텔입니다. 요르단 총리 와스피 아테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암살을 하면서 자신들이 검은 9월단이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피해 보복을 시작하는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검은 9월단. 검은 9월. 네. 그리고 1970년에 요르단에서 항공기를 폭파했던 PFLP도 피에로와 마찬가지로 쫓겨납니다. 요르단에서.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더 이상 항공기 테러 같은 걸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1970년 이 항공기 폭파 작전을 주도했던 사람이 와디 하다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기에 동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PFLP하고 갈라서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PFLP는 그대로 갖다 붙이고 작전단이라고, 작전부대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항공기 테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한 테러들을. 그래서 이제 1972년 5월 30일에
남자 3명이 이스라엘 로드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국 수속을 밟던 도중에 이들이 갑자기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 케이스에서 이것을 꺼냅니다. 바이올린 케이스에서요? 총. 그러면서 테러를 또 일으켜요. 피해요? 잔인하죠. 왼쪽에 보이는 게 이 바이올린 케이스거든요. 거기에서 자동 소총을 숨겼던 겁니다. 네. AK. 웬일이야, 무슨 저 악기 케이스에서. 그리고 이 사건으로 공항 이용객 26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80명이 크게 다쳤고요. 너무 참혹하다. 문제는 사망자 대부분이 뭐 군인도 아니에요. 성지 순례를 온 외국인 순례객이거나 모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과 관계가 없는 평범한 민간인이었어요. 사장님 씨, 근데 유럽에는 어떻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은 이제 공항 경비대에 향해서 총을 쐈고 한 사람은 승객들이 있는 곳으로 수류탄을 던지고. 또 한 사람은 이제 활주로로 나가가지고 막 도착한 이제 이스라엘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들 향해서도 총을 쏴가지고 많이들 죽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자세히 또 유럽에서 보도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눈여겨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PFLP가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했다는 거예요. 타겟을 정한 게 아니네요. 네, 당시 뭐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난 충격이죠. 네. 그런데 이것만 충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국제공항 테러범의 정체가 밝혀진 후 전 세계는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범인 중 한 명의 국적 때문인데요. 과연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너무 놀랄만한 나라죠. 너무 놀랄만한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오, 그러면 진짜 놀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장으로 가는데요? 아까 자괴감을 느끼고 피에로의 편이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편이. 아, 굉장히 창의적인 답인데 오답입니다. 네. 거의 다 왔는데. 저는 사실 정답을 대충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정답 하세요. 가시죠. 정답 한번 물어보세요. 가시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국적이기는 해요. 네. 정답 일본입니다. 정답 일본입니다. 아니 뭐 일본이 갑자기 왜 나와? 일본이 정답. 1번 정답입니다. 일본이 여기서 왜 나와? 바이올린 케이스 든 게 일본 사람이었어요. 아 그럼 걔는 어떻게 섭외된 거예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 범인 중 한 명은 이스라엘 경비대가 사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수류탄으로 자살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유일한 사람이 오카모토 고우조입니다. 아니 왜 일본? 24살의 일본인. 심지어 어려. 네. 그럼 걔는 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도 피에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지원 씨가 당황할 정도면 이스라엘은 더 놀래죠. 넌 뭐야? 그렇죠. 넌 왜? 예. 아니 그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무슨 그렇죠. 상황인지. 그러니까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풀리는데요. PFLP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냐면 일본엔 적군파가 있습니다. 적군파요? 적군은 들어봤는데. 예, 적군 빨간 군대파. 아, 네. 적군파. 그런데 이 적군파는요, 1969년에 결성한 일본 좌파 테러 단체거든요. 폭력 제일주의를 주장하던 과격파였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 적군파가 여기까지 왔느냐? 어떻게 아라까지 건너와서 PFLP하고 협력을 했을까? 당시 이 기존 적군파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적군파의 여대장이라고 불리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시게노부 후사코예요. 이 시게노부 후사코가 PFLP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성은 어떤 인물인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궁금하다.
이 사진은 이 후사쿠가 2012년 옥중에서 출간한 에세이 집의 표지인데요. 우리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요. 저기 왼쪽에 말씀하신 시게노부 후사코 이름이 써 있고 파레시나노 센조우카라 팔레스타인 전장에서라고 써 그렇죠. 있고요. 책 제목은 혁명의 계절이에요. 그렇죠. 와, 규현 씨 일본어 몇 급이라 하셨죠? 3급인데요. 야, 대단한데요? 예. 그러니까 시게노부 후사코를 선봉으로 해서 일본 적군파가 해외에 동맹도 만들고 운동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에서 적군파 아랍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 테러에 함께 참가를 해요. 그래서 이 72년 5월 발생한 이스라엘 국제공항 난사 사건이 이 적군파가 아랍과 동맹을 맺고 저지른 첫 번째 테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 테러의 배후에 저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일본 적군파 지도자였으니까. 와, 진짜 무섭다. 그러면 테러 주범이었던 오카모토 고조가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뭐야? 예? 환영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환영받고 있죠. 영웅 취급. 안 죽었어요? 아, 잡혔다면서요? 잡혔는데 죽이진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풀어줬어요? 네. 에? 왜? 그러니까 1985년 5월 달에 PFLP가 포로 교환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카모토 고조가 석방이 돼요. 대박이다. 지금 보신 사진이 바로 석방 직후 레바논에 도착해가지고 이 오카모토가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운동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 모습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웅이 됐구나. 네. 저는 팔레스타인 조직이 일본과 연루돼 있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제공항 난사 사건이 성경하자 팔레스타인 해방 문제가 이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입에 오르기 시작해요.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장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더욱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던 겁니다. 더 강력한 한 방. 이때 이들은 1972년 9월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한 도시를 목표로 삼습니다. 72년 8월 달에 당시는 동서로 분단됐거든요. 네. 독일이. 그래서 서독은 36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죠. 히틀러 치하에서. 그럼 되게 오랜만에 서독이 좀 과시하고 싶은 게 있었겠네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36년 만이에요. 경제가 붕했어. 네. 그러니까 이 올림픽은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평화롭고. 더 놀라웠던 것은 위성 중계된 최초의 올림픽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큰 이벤트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최대 규모 올림픽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한 것은 대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한참 이제 고조되던 개막 열흘째거든요. 9월 5일입니다. 새벽 4시경. 이 조용한 미넨 주 경기장 인근이잖아요. 새벽 4시니까. 선수촌이 갑자기 약간 시끄러워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캐나다하고 소련이 아이스하키 국가 대항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 참가하는 선수들이 그걸 이제 밤새 보고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이제 들어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담을 넘으려고 보통 문으로 안 가고 가까우니까 이제 담을 넘어서 가려고 그러는 거죠. 문으로 가면 머니까. 그런데 넘으려고 보니까 자기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니네들 넘어가는 거 보구나. 다른 선수들인 줄 다른 알고. 선수인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기분 좋고 그러니까 얘네들 뛰고 있으니까 서로 도와서 넘어간 겁니다. 어머. 담장을 넘어간 거지. 이들이 바로 미넨 테러의 실제적인 테러범이었던 거죠. 근데 그 캐나다 선수들은 전혀 몰랐던 몰랐죠. 거잖아요. 그냥 같은 선수들인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시 캐나다 선수들의 숙소가 바로 그 근처였거든요. 캐나다 선수들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평생의 죄책감에 휩싸여 살아요. 예. 그러면 그 테러범들이 담을 넘었잖아요. 네. 그다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한번 우리 선수촌 조감도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테러범들이 간 건물이에요. 당시 이름은 코놀리 슈트라서 31번지 건물이고요. 그게 뭐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건물에는 이스라엘 선수단의 코치, 그리고 경기 심판, 그리고 이제 선수단 단장 이렇게 해서 5개 방으로 나눠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지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간 거죠.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테러범들은 어떻게 헤매지도 않고 이스라엘 선수들의 숙소를 아주 정확히 찾아갔을까요? 정답. 되게 궁금했어. 정답, 규현 씨. 캐나다 선수들이 알려줬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술에 취해 그럴 있- 수도 있겠네요. 술에 취해 있으니까. 네, 오답입니다. 아예 헤매지 않았다고요? 아예 헤매지 않았어요. 그냥 아예 헤매지 바로 갔습니다. 바로 그냥 갔어요. 네, 바로. 정답. 지원 씨. 주변 부동산으로 찾아갑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가서 이스라엘 묵는 숙소 어디예요? 물어봐. 아유, 대단히 한국적인 답변입니다. 부동산. 오답. 정답. 네, 혜성 씨. 그 숙소에 환경 미화원으로 잠입을 해서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 굉장히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환경 미화원은 아니고. 그거는 다 지어진 상태일 테니까. 정답. 네. 이 규현 씨. 숙소의 인부들이었어요. 정답입니다. 정답. 네. 그러니까 독일의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수촌 건설에 투입됐던 인부였습니다. 아, 건설 때부터.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를 한 거야? 와, 꽤, 진짜 꽤 치밀하게 진부를 한 거죠. 이들은 이미 독일에 있었었고요. 건설 인부라고요? 네. 와.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아주 거침없이 이 보안을 뚫고 이 태범들이 찾아간 것이 이스라엘 코치하고 심판이 잠을 자고 있던 방인데요. 이들은 이 열쇠를 복제를 했거나 아니면 훔쳤거나 그래서 잘 안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열리니까 전화 이 따까따까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잠에서 깼던 레슬링 심판이 와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막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방에는 다른 선수들도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택다운 해야죠. 딱 들어오는 순간. 아니 근데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불이야 하는 거예요. 불이야. 그러니까 뭔가 소리를 치겠죠. 예. 뭐야? 누구야? 들어오려는 건 막아야 되고 소리를 질러 빨리 피하라고 그러겠죠. 그 역도 코치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숙소 뒷 유리창문을 막 깨고 도망가요. 이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이때 역도 코치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 우리 보도에 따르면 바로 우리나라 대표팀의 숙소였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온 거겠다. 네. 이때 이제 막 다급하게 들어오면서 역도 코치가 만난 우리나라 선수단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배구팀의 최희식 감독하고 전호관 코치였어요. 그러면서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새벽녘에 방문이 열리더니 Help me라고 외치면서 침입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더니 영어를 못하는지 이스라엘만 외치고 총을 쏘는 흉내만 냈다. 안정을 시키고 바디랭귀지로 겨우 알아낸 것은 그가 역도 코치이며 괴한이 침입했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놀랐을까. 이제 문제는 나온 사람들은 다행인데 지금 범인이 있는 그 선수촌. 그러니까 문을 안 열게 하려고 몸으로 막았는데 한두 명이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열려요, 거기. 열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질로 잡히죠. 무서워. 그러니까 인질이 된 대표단 사진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11명이 문제를 당한 분들이에요. 정말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요중에는 너무나 슬픈 사연들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막 결혼해서 아기도 이제 낳은 데도 있고, 그리고 데이비드 버거라는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사실은 역도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못 나가니까 이중 국적이어서 이스라엘 대표로 나온 거예요. 미국 사람이구나 그냥. 예. 그래서 이 선수들이 바로 여기에 잡혀 있던 거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엄청난 혼란에 빠지대요. 선수들은 갑자기 느닷없이 새벽에 자다가. 예. 그러면서 이 테러범들은 인질들을 한 방에 몰아넣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습격했던 방으로 데려가는데요. 이때 이제 테러범들을 막으려고 덤벼들었던 사람이 모셴 바인베르크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먼저 죽었겠네요. 안타깝게도 총에 맞아 죽습니다. 예, 직사했고요. 그리고 경고용으로 시체를 인질들 본 앞에 내던지고, 그러면서 이 요세프 로마노가 다시 덤빕니다. 총을 뺏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면서. 이번에 성공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뭐야? 피인가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 로마노 선수의 최후의 장면입니다. 로마노 선수가 몸을 날려서 인질범의 총을 잡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 다른 태범이 총을 쏩니다. 그렇지. 총을 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선수의 성기를 절단을 해서 그거를 희롱을 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사건이 난 지 거의 20년 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11명의 선수 중에서 2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9명이 인질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때마침 이제 총격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경찰이 첫 번째 희생자인 모셰 바인베르크 있잖아요. 그분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 시신을 발견하고 수습하는 도중에 이 건물 2층 발코니에서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을 까맣게 칠한 남자를 봅니다. 근데 이 남자가요, 경찰을 보자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2층에서 종이 2장을 바닥에 던졌는데요. 뭐죠? 뭐죠? 제가 던진 쪽지에 남자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뭐죠? 아,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전 9시까지 이스라엘에 구금된 234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인질 2명을 추가로 살해하겠다. 검은 9월달. 이걸 경찰한테 준 거예요? 네, 종이를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보라고. 와, 진짜 대담하다. 검은 9월달. 그 검은 고혈단이면 아까 그 요르단에서 쫓겨난 다음에 보복하기 위해서 요르단 총리를 암살하려고 했던 암살했던 그 단체잖아요. 예, 그 단체입니다. 그 조직, 이 검은 9월단이 미넨 테러의 실제적인 테러범이었던 거죠. 그리고 경찰에게 종이를 던졌던 사람, 이 사람은 이 테러를 이끌었던 리더 이사였습니다. 이사가 네, 이사. 예, 이사? 약간 예수란 뜻이에요. 네. 지서스. 그러니까 이사가 아랍어로는 예수인데 이 사람 원래 이름 예수가 아니고 이 사람이 작전명이 그랬던 거예요. 이제는 테러범들이 나는 검은 9월단이라고 정체를 밝혔으니까 경찰이 나서야겠죠. 제일 먼저 테러 사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당시 경찰청장이었고 올림픽 보안 담당자였던 만프레드 슈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다시 총리에게까지 가죠. 빌리 브란트 총리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요. 그래서 이제 독일도 이제 난리가 났겠네. 난리가 났죠.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총리에게까지 가죠.
근데 뭐 그럼 총리가 알았으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요. 1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때 속옷에 수류탄을 품고 다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중동의 철의 여인 골다 메이르라는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총리였음에도 이 엄청난 사건이 들어오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일단 독일 측에 답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사이에 아침이 밝습니다. 아침이 밝고 이때까지만 해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죠. This is an ITN news flash from the Olympic Village in Munich, where early this morning armed Palestinian guerrillas raided the sleeping quarters of the Israeli team. The gunmen shot dead 2 Israelis and are now holding 20 athletes and 6 officials as hostages. The guerrillas are demanding the release of 250 Arabs held prisoner in Israel and have set noon as the deadline for their release. Negotiations are going on with the German government. The raid happened at about 4 a.m. 그러니까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완전히 달라진 평화로운 독일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최초로 위성 중계를 한 올림픽이었는데 이게 위성 중계를 한 올림픽에 좋은 것만 가야 되는데 이게 막아낀 거죠. 위성 중계로 전 세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또 당시에 이 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4,000명 정도 되는 이 기자들이 여기에 참가하거든요. 기자들이 몰려들고요. 막 사진 찍어대고 그냥 기자들이 계속적으로 선수단 근처에서 정보를 보도하고 사람들도 계속 내다보고. 그럼 중요한 정보가 송출돼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테러가 나면은 기자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림픽을 어떻게 하느냐? 올림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잠시 중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 2명이나 죽었어요. 그것도 선수가.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단을 안 해요. 아니, 자기들이 올림픽 하냐고. 선수들은 무서워서 경기를 하겠냐고. 예, 근데 항의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사건이 난 지 반나절쯤 되는 3시 50분, 뭐 51분 이쯤에 일단 중단을 선언해요. 다행. 네. 다니엘 씨,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독일 사람들도 너무 놀랐겠어요. 너무 놀랐고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게 사실 여기 그 선수촌 근처 가면 이제 하우스 강제 수용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일이 2차 대전의 어떤 이미지를 전환해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죽는다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네. 또 되풀이 된다는 식의 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철의 여인 이스라엘에서는 뭐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가 됐는데 이스라엘 쪽에 답이 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답변이 왔는데요. 이 골다 메이르 총리가 이 철의 여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협상은 없다. 네. 테러범과 협상은 없다. 인질이 잡혀 있는데. 네. 사실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라니.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죠.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쪽에서도 이제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2명의 목숨을 잃은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안 되면은 인질이 다 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급하게 되니까 경찰청장이 테러범 리더 이사한테 네가 돈이 원하면 우리가 돈 원하는 대로 준다고 그랬어요. 예. 원하는 대로 주고 너네들 나가게 해주겠다. 또 심지어는요. 어떤 제안까지 하냐면 정말 놀라운 제안인데 이거 제안하기 힘듭니다. 인질을 바꾸자 독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높은 사람들을 인질로 차라리 하겠다. 인질 바꾸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노력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안 하죠. 안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요구사항을 들으라 이거죠. 독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이자. 테러범들 다 잡아야죠. 그렇죠. 무력 진압.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제거할 테러범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독일이 몰랐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죠. 독일 쪽에서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제안을 합니다. 니네들이 데리고 있는 지금 인질이 어떤지 우리가 좀 봐야겠다. 그래서 높은 사람을 2명이 갑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일단 독일 연방 내무장관 겐셔 내무장관이 갑니다. 그리고 선수촌 촌장이 가요.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세겠죠.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를. 종합을 해보니까 5명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 테러범 5명이구나. 5명밖에 안 됐어요? 네, 5명.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이제 건물 설계도를 일단 확인하겠죠. 어떤 쪽으로 들어가야지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배관 같은 거를 다 파악을 해요. 그러면서 경찰을 투입하죠. 어디에다가? 옥상에다가. 네, 옥상에서 해가지고 잠입을 해서 이들을 처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작전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작전 실행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계획을 바꿉니다. 왜요?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뭐지? 인질 구출을 위해 옥상에 투입됐던 경찰들은 갑작스럽게 철수 명령을 받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요. 이들은 왜 철수했을까요? 정답, 혜선 씨. 이스라엘 총리한테서 긴박한 쪽지가 왔어요. 쪽지가 와서 우리 네. 협상할 테니까 네. 이거 그만둬라, 작전 그만둬라. 철의 여인이 드디어 네, 마음 바꿨어요, 막판에. 혜성 씨는 철의 여인이 못 될 것 같아. 오답입니다. 정답. 지원 씨. 선수복을 입었댔잖아요. 네. 다른 나라 선수복을 입고 간 거지. 근데 이스라엘 숙소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우리 저 추리닝 같은 거예요. 그게 선수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오답. 예. 그냥 정답. 네. 스마트 씨. 매치 통해서. 어떤 매체요? TV. 어떤 TV? 왜 TV가 왜요? 밖에서 기사들은 바로 방송하기 때문에 봤으니까. 스마트 씨 정답입니다. 네? 일단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갔는지. 당시 이 상황들이 TV로 생중계를 되고 있었어요. 생중계. 그러니까 그 노출이 된 거예요? 예, 그 경찰들이 뭐 옥상에서 움직이는 거 그걸 전 세계가 다 봤을 뿐 아니라 범인들도 보는 범인들 TV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걸 보도한 언론도 진짜. 그러니까 경찰 작전을 비켜보니까 건물공단에 당장 경찰들을 철수하지 않으면 인질 2명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아직도 말이 너무 많아요. 관련해서 너무 말이 많고 그 당시는 제대로 된 어떤 대테러 교육 받은 경찰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틈이 많은 작전이었고 너무나 준비 안 돼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죠. 야, 되게.
그런데 이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검은 9월당과 독일 경찰의 대치가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진압하려다 실패했고요. 그러면서 이 팀의 리더인 이사가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수감자와 인질을 맞바꾸는데 어디서 바꾸냐고 그러면 카이로에서 바꾸자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가서? 네.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비행기를 마련하라 이거예요. 그 협상 조건을 왜 그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석방을 거절했다는 것을 독일 정부가 전혀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테레본과 협상을 하고 싶었던 독일이 이 사실을 묵인하고 시간을 계속 끌어왔던 건데요. 여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오해한 이 검은 9월단은 새로운 협상을 제안합니다. 독일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협상의 의지가 있는지 물었는데 답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이 할 수 있는 거는 테러범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유일한 선택지가 유일한 그거 선택지예요. 하나네요. 예,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비밀리에 진압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인지 우리 당시 작전을 펼치려고 했던 공항, 그 공항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선수촌 숙소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독일군 공항인데 일단 독일 정부가 비행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헬리콥터로 이 테러범들과 인질들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에서 9시 30분에 카이로로 떠나는 게 최종 일정이었어요. 여기를 합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테러범들과 인질들이 헬기에서 내리면 분명히 준비된 비행기를 리더 이사가 확인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비행기에는 12명의 경찰이 있는데 4명은 승무원복을 입고 8명은 그냥 일반 경비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저격수를 5명을 둡니다. 5명인가 5명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저 저격수가 또 일반 경찰 아니에요? 귀신이네요. 저격총을 다뤄본 적 없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맞습니다. 어머. 그래서 독일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음 날 아침 8시로 좀 연기를 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테러범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네들도 이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죠. 이거는 아무 탈 없이 뭐 누가 방송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군 공항이니까. 어쨌든 계획대로는 착착 됐겠네요. 진행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그 공항 가기 전에 정리를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경찰의 작전은 헬기까지 가는데 걸어갔는데 헬기장까지 저격병들을 세우고 가는 길에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거 힘든데. 가는 거 쏘는 거 힘들죠. 네. 그런데 이 테러범들도 유심도 많고 치밀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범하고 경찰 쪽에서 같이 가거든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상황이 갑작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사가 뭔가 있구나. 그래서 안 가. 걸어서는 안 가. 버스 대. 그래서 이제 버스가 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뭐죠? 지금까지 테러범들은 몇 명이었죠? 5명. 5명이죠. 버스에 타는 거를 보고 8명이라는 걸 알아요. 어머. 근데 저격수가 5명이야? 그쵸. 3명 비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8명인지 알았으면 빨리 그거를 알려서 증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서 최소 8명으로 알리질 않아요. 뭐예요? 누가요? 경찰 쪽에서. 왜요? 이게 모든 게 미숙해요.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헬기장까지 아주 짧은 거리지만 버스를 타고 가고
헬기에 2대로 나눠서 탑니다. 그 내가 떨리지? 드디어 헬기가 도착하고 독일이 예측한 대로 이사가 조직원 한 명과 함께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네. 저희 경찰 타고 있는. 예,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두 사람을 덮치기만 하면 작전 성공이죠. 근데 갔는데 비행기에 아무도 없어요. 왜?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도 승무원도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대기하고 있는 경찰들이 있었잖아요. 네, 원래 12명의 경찰이 승무원과 다른 정비병으로 이렇게 복장을 하고 맞이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다. 이건 자살 작전이다. 불길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요. 그래서 안 하기로. 그 자기들끼리 그게 가능해요? 근데? 네, 작전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걸 책임자한테 통보하고 자기는 사라져 도망간 버렸어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냥 우왕좌왕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숙련되지 않은 경찰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경찰들이 그러한 임무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점은 있었죠. 아니 그러면 검은 구월단은 당연히 비행기에 탔는데 아무도 없어. 뭔가 이상한데? 쎄한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함정이다. 미끼다. 예. 그러니까 둘이 비행기에서 막 뛰어 내려와서 가니까 이제 여기서 작전이 시작되거든요. 이때 관제탑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격수들이 이들을 저격했고, 그러니 쓰러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전이 시작되죠. 난리가 났겠네요. 이러한 총격전 끝에 테러범 5명이 모두 사망합니다. 저격수들은 5명이라고 생각하죠. 테러범이 5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8명이잖아요. 3명 더 있죠. 3명이 더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마지막 발악을 하죠. 시작됐네. 겁에 질린 9명의 인질에게 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해서 모두 죽인 겁니다. 이렇게 미넨 테러는 인질인 이스라엘 선수단 9명이 전원 사망하면서 끝이 났고요. 살아남은 테러범 3명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미넨 테러가 발생한 지 20시간 만에 드디어 사건이 종료됩니다.